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살고 있죠. 반백년도 못 산 저도 얼마 전 뼛속까지 아픈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흐르는데 이제는 이 아픔을 싹 씻어내고 새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저의 고향은 전라남도 바닷가 쪽의 작은 시골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대학교를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그쪽과의 인연도 조금은 멀어지게 되었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연애도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도 2명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2명의 남동생도 1명은 서울에서 1명은 강원도에서 각자 잘 살고 있는데요. 제가 겪었던 슬픔과 아픔을 제 2 남동생도 함께 겪으면서 저희는 아직까지도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저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에게 크나큰 아픔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정확하게 한 분은 평생 가슴에 묻을 만큼의 미안한 아픔을 선사하셨고 또 한 분은 평생 잊지 못할 분노의 아픔을 겪게 하셨죠. 저희 가족은 정말 몇 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만 알았어요. 아니, 몇 년 전도 아닙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어떤 가족들보다도 평범하고 화목한 그런 가족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저희 3남매가 태어난 바닷가에서 어부로 일을 하고 사셨어요. 평생을 그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면서 조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신 완전 토박이 분이셨죠.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 모두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셨고 커서는 어떤 분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평소 착실하고 건실한 저희 아빠의 모습이 좋았다던 저희 엄마는 본인이 먼저 반해서 만나자고 했고 결혼도 하자고 했다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저희 엄마는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받고 그날 바로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자고 했다지 뭐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참 그립네요. 근데 엄마가 왜 그랬을지 이해가 될 만큼 저희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한테도 평생 존경하는 아빠이셨을 만큼 정말 따뜻하고 다정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올곧은 분이셨죠. 그래서 사실 저희 3남매는 크는 동안에 엄마보다는 아빠를 많이 의지했었어요. 우리 3남매가 고민이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때는 특히나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정신적인 지주 이상의 역할을 하던 분이 바로 저희 아빠셨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남편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장인어른 보고 싶다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일 정도로 아빠를 많이 따랐어요. 여기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제 남편은 고아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을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지인이 처음부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괜찮은데 딱 하나 흠이 있다면 고아라고. 그래도 만나봤죠. 근데 정말 마음씨 좋고 누구보다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2분이서 딱 의견이 갈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 고아라고? 예, 아무리 요즘 시대 외동도 많고 부모 없는 것쯤이야 흠으로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사람이란 게 살아보면 다 다른 거다. 우리 옆집에 여자 1명 있는데 그 여자가 어릴 때 고아랑 잘못 결혼해서
아주 집안 말아먹고 난리 피웠잖니. 안 돼. 그리고 고하면 힘들 때 돈 대줄 사람도 없을 거고 혼자서 짐을 다 지어야 하는 건데 안 돼, 안 돼. 그 결혼 다시 생각해. 엄마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저희 아빠가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그 여자가 먼저 도박에 손대고 노름을 그렇게 했잖소. 그러니 그 남편이 화가 나서 집안에서 난리친 거고 당신은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지. 왜 애가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그렇게 근심을 얹어주나? 그 바깥 사람은 내가 잘 아는데 착실하고 사람 괜찮았어. 묵직하니 책임감도 있고. 자미양아, 우선 고아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데리고 와봐라. 네가 결혼을 결심한 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결심하지 않았겠니? 경제적인 건 너희들이 살면서 키워나가도 되는 거야. 네 엄마랑 나도 어렵게 시작했지만 너희 셋을 이렇게 잘 키우지 않았니? 게다가 그쪽에 도와줄 부모 없어도 나랑 네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우리가 든든하게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러니 우선 얼굴 좀 보게 한번 내려오라고 해. 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마. 역시나 저희 아빠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대답을 해주셨고 저는 아빠의 말에 용기를 내서 남편을 인사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빠의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엄마도 아빠가 좋다고 하니 딱히 반대는 못 하셨어요. 조금은 뒤에서 투덜거리긴 했지만 엄마도 아빠가 틀린 선택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크게 뭐라고 하진 못하셨죠. 거기다가 아빠는 제가 첫째라고 집도 좋은 곳으로 해주셨어요. 평생 바닷가에서 일하시던 분이 꼬박꼬박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지만 그래도 24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그것부터 저희 남편은 아빠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어요. 왜냐면 저희 둘이 결혼 전에 아빠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결혼 준비 기간에 우리 남편한테 아빠가 전화를 하셨었대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자네 집은 내가 해줄 거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게.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 꽤 있다면서 그거는 잘 넣어두었다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는데 써줘.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 인생이라는 것도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건 비상금으로 놓고 정말 필요할 때 써. 결혼하면서 돈 필요할 일은 언제든 생기기 마련이니까 없으면 더 좋은 거고. 다만 자네는 그저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돼. 그리고 우리 딸만 행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네도 행복해야 하는 거니까 서로 잘하면서 살고 또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하게나. 이제는 내가 자네 부모잖아. 지금까지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지만 이제는 내가 자네 아빠가 되어줄 테니까 언제든 달려와. 내 딸이랑 싸워도 달려오고. 그럼 내가 딱 보고 자네 잘못이면 자네를 혼내줄 것이고 내 딸 잘못이면 내 딸을 혼내줄 테니까. 알았지? 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가 저희 남편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남편이 아빠랑 대화를 마치고 울면서 저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그랬지만 제가 아빠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도 저희 아빠는 남편과 같이 어딜 놀러 가면 주변에 우리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셨고 실제로도 저희 부부가 싸우면 저희 남편은 꼭 우리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곤 했었어요. 그럼 저희 아빠는 저 바꿔달라고 하면서 저를 얼마나 혼내셨는지 몰라요. 물론 저희 남편이 잘못을 했을 땐 또 저희 남편도 많이 혼내셨고요. 근데 남편은 그게 너무 좋았대요.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았고 정말 아들답게 칭찬할 땐 칭찬해주고 혼낼 땐 혼내주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와의 미담은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개발팀 팀장이 잘못한 걸 저희 남편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억울한 오해를 받고서 잘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남편은 속상한 마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는 저희 아빠한테서 내려가 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저한테도 미안하고 저희 아빠한테도 볼 면목이 없다면서 한참 우울한 상태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희 남편에게 어디 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한 행동은 지금까지도 저희 남편을 눈물 짓게 하고 있어요. 아빠는 제 남편을 데리고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명품 정장을 하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죠. 기죽지 말어.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법이야. 내가 미양이한테 다 들었는데 자네 그런 걸로 미양이나 나한테 미안해할 것 없어. 창피할 것도 전혀 없고. 우리 아들 사위가 너무 잘나서 그것들이 질투를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앞으로 이 양복 입고 어디든 또 면접 보러 다녀. 이미 지나간 일은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아주 그냥 사람이 명품이라 그런지 명품 옷 입혀놓으니까 더 태가 나네 그래. 그냥 어디든 다 데리고 가고 싶어 할까봐 걱정이구만.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한 게 있다고. 제가 부족해서 회사에서도 오해받고 잘린 건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떼끼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오히려 너무 잘나서 질투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자넨 내 아들이라고. 나는 자네가 우리 집안 들어왔을 때부터 단 한 번도 사위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본 적이 없어. 자네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게. 그리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하고 다녀. 우리 부모님 지금 시골에서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나만 보면서 살고 계시니까 나 무시하지 말라고. 알았지? 네,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게요.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고마워. 먼 길 돌아서 왔지만 이제라도 내 아들로 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빠는 그렇게 우리 남편을 위로했고 저희 셋은 서로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빠는 그날 저희가 사드리겠다고 하는 밥도 다 아빠가 사주시고는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남편이 그날 이후로 아빠의 말에 다시 힘을 내서 정말로 그 명품 옷을 입고는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고 그 회사에서 쌓아올린 포트폴리오도 괜찮은 편이라 오히려 경력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할 수 있었죠. 그만큼 저희 아빠는 저희에게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잘해주셨고 남편은 그날 이후로 더 정말 장인과 사위의 사이가 아닌 아빠와 아들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 남편한테만 그렇게 잘하신 게 아니었어요. 저희 삼남매를 키우면서도 정말 헌신적인 모습과 누가 봤을 때 이런 아빠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잘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우리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게 바로 저희 둘째예요. 제 동생은 아빠라면 껌뻑 죽는 아이인데요. 어릴 때부터 아빠랑 바닷가에서 놀고 수영을 배우고 낚시를 함께 하면서 제일 행복해했던 게 바로 둘째였어요. 우리 둘째는 지금 직업 군인으로 있지만 군인이 되기 전에는 아빠 따라 나가서 종종 배도 타고 여러 가지 일도 도와드리곤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 삼남매 중에 효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내심 둘째가 아빠를 따라서 어부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긴 해도 아빠 뒤를 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엄마가 둘째를 너무 끔찍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엄마는 둘째를 옆에 끼고 살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그런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생각보다 그 일이 잘 맞아서 아예 직업 군인으로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예상대로 반대를 정말 많이 하셨죠. 뭐? 절대 안 돼. 직업 군인이라니. 너 아빠 따라 나가서 배 타는 거 좋아했잖아. 엄마 옆에서 그냥 배 타고 아빠 따라다녀. 왜 갑자기 군인이야, 군인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엄마, 배 타는 일도 똑같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라 지키는 일인데 힘들면 좀 어때서요? 나 이 일이 정말 나랑 잘 맞고 군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안 된다고 글쎄. 절대 안 돼. 여보, 얘 좀 말려봐. 왜 아무 말도 없어? 둘째야, 너 꼭 군인이 하고 싶으냐? 네, 아빠. 하고 싶어요. 아빠 따라 배 타는 일도 재밌고 좋았는데 이 일은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하게 돼요. 군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야지. 나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빠 따라 일한다고 했으면 그건 또 그것대로 걱정이었을 거야. 근데 그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니 내가 안심이 된다. 군인 해라 아들아. 나라 지키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반대를 하겠니? 당신도 그만하고 둘째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난 오히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기만 하구만. 다 해라 다 해 아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랑 엄마는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 거니까 힘들면 언제든 다시 와.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해볼 거예요. 진짜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 있어요. 얼굴 지금처럼 자주 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틈나는 대로 올게요. 그래. 그거면 돼. 엄마는 옆에서 안 된다고 난리가 났지만 아빠가 엄마를 모두 커버를 해주면서 제 동생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아빠는 저희에게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시는 분이었죠. 반면에 저희 엄마는 저희에게 좋은 엄마이긴 했지만 한 번씩 푼수 같은 면을 좀 많이 보이셨어요. 저희 엄마는 사실 살림을 진짜 끔찍하게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일 갔다 오시면 집안일을 한 번 더 챙기실 정도였고 저희 삼남매가 크면서부터는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에게 집안일을 배우며 살림을 챙길 정도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그 덕에 저는 초등학교 8살 때부터 집안일과 요리를 시작했고 제 동생들도 제 나이 때 돼서는 저를 도와 살림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는 저희에게 한 번씩 일을 맡겨놓고 밖으로 마실 다니고 미용실 다녀오고 하면서 놀러 다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한테 걸리면 그날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날이었지만 그런데도 엄마는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날도 엄마가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와야 한다며 저희 삼남매를 집에다 놓고 외출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은 아빠가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라 저희끼리 저녁을 해 먹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저녁에 차려 먹으라며 콩나물국을 끓여놓고 가셨었는데 그걸 데워서 식탁으로 옮기다가 제가 실수로 셋째 발에 확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셋째는 뜨거워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덩달아 놀란 둘째도 막 울면서 온 집안에 난리가 났죠.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10살 때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아직도 그 어릴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날 정도니 얼마나 놀란 사건이었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울다가 옆집 아줌마에게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했고 그 아주머니 도움으로 막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발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뜨겁게 데이진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정말 엄마 아빠가 제가 안 이래로 제일 많이 크게 싸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엄마는 아빠 싸우고 와서는 저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그러니까 국을 데웠으면 조심히 들고 가야지. 그걸 왜 네 동생 발에 얹고 그래? 하여튼 간에 조심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니네 삼남매 키우느라 평생 발이 묶여 있어야겠어? 아우 정말. 저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낼 때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잘못이라고만 생각해서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상처로 남아있는 듯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우리 애 혼자서 집에 있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컸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상처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는 아직까지도 막내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엄마는 한 번씩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크면서 아빠만큼 엄마한테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에게 결정적으로 실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일은 저희 삼남매에게 정말 크나큰 아픔을 주게 된 사건이었어요. 저희 삼남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전만큼 부모님을 자주 만나지 못할 때였어요. 저도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바빴고 두 동생들도 일을 하느라 바쁘게 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때 전해 들은 말은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얘 큰일 났다. 네 아빠 어제 새벽에 배 타러 나갔는데 그 배가 전복돼 버렸는데 같이 탄 두 사람은 다행히 발견이 됐는데 네 아빠가 발견이 안 됐대. 어떡하니? 어떡해? 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과 함께 동생들에게 연락을 하고는 곧장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때까지는 아빠는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하루가 더 지난 다음에 늦은 새벽이 되어서 구조대에 의해 발견할 수 있었고 이미 온 몸이 차갑게 식은 채로 있으셨어요. 온 가족이 엉엉 울면서 난리가 났고 저희 둘째 동생은 아빠를 찾은 다음에서야 늦게 내려와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아빠의 장례를 치러야 했기에 저와 남편은 바쁘게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빠의 장례가 시작되고 저희 삼남매는 정말 하루 종일 울다가 조문객을 받고 장례 절차를 밟아나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마는 뭔가 이상했어요. 희한하게도 저는 엄마가 제일 많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엄마는 슬퍼하시긴 하셨어도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게다가 평소에 아빠랑 친하게 지내시던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는 한쪽에 가셔서 희희낙낙 어찌나 웃으며 떠드시던지 상주로서 남들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였어요. 저희 남동생들도 엄마가 왜 저러냐며 조금씩 의문을 갖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마르지 않던 아빠의 장례가 끝나고 온 가족들이 집으로 모였어요. 다들 피곤하고 힘든 와중이었는데도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으로 가니 또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어찌나 꺽꺽 울었는지 목소리가 다 잠길 정도였죠. 그때는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는 아빠 짐을 그대로 두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마음 정리가 되면 그때 정리를 하기로 해놓고 49제를 지내기 전까지는 아빠의 짐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아빠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고 저희 삼남매는 다시 집으로 모여서 아빠의 짐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엄마에게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잠깐 앉아봐라. 할 말이 있다. 있잖아. 나 재혼하려고. 상대는 너네도 잘 아는 사람이야. 아빠 친구 상식이 아저씨 알지? 그 아저씨랑 결혼하기로 했다. 실은 네 아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이미 이혼하려고 계속 얘기 중이었어. 니네한테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실은 니네 아빠가 죽기 전에 2년 전부터 바람을 계속 폈어.
너희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거 알고 나서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니네 아빠한테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해주더라고. 그러다 결국은 내가 못 참고 이혼해달라고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젠 정말 소송까지 가보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너희한테는 조금 갑작스럽겠지만 상식이 아저씨 너네도 오래 알고 지냈고 나한테도 니네 아빠만큼 친한 친구였잖아. 그런 사람이 내가 남편 잃고 나니까 의지가 되어주더라. 그래서 재혼하기로 했으니까 너네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엄마의 말에 저희는 너무나 깜짝 놀랐고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아빠가 바람을 폈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때 아빠를 제일 많이 따랐던 둘째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말도 안 돼요. 아빠가 바람이라니.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아닌 거 엄마가 제일 잘할 거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요? 아빠 바람 피실 분 아니에요. 내가 다 봤다니까. 그럼 내가 왜 이혼까지 생각했겠니? 엄마가 오해한 걸 거라고요. 저는 인정 못해요. 아빠가 바람 피웠다는 것도 안 믿기고 엄마 재혼도 인정 못해요.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아니면 10년이 됐어요? 겨우 2달이에요, 2달. 2달이 뭐야?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재혼하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난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둘째는 그렇게 화를 내버리며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근데 둘째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당혹스럽기 때문에 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도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서 함께 집 밖으로 나왔죠. 근데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둘째가 저와 막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 아무래도 이상해.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믿겨져?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봐. 오히려 엄마가 수상하다고. 그날 봤지? 장례식장에서 그 상식이 아저씨랑 둘이서 웃으며 아주 신났던 거. 나는 그 둘이 제일 이상해. 아무래도 이번에 아빠 유품 정리하면서 이것저것 잘 살펴봐야겠어. 이번에 우리가 유품 정리하면서 잘 찾아보자고. 아빠 핸드폰이랑 평소에 일기 쓰시던 거 있잖아. 바닷가 일지랑 같이 적었던 거 어딘가 있을 테니까 그거 잘 살펴보고 무조건 수상한 거 하나라도 있으면 공유해. 알았지? 알았어. 나도 좀 뭔가 찜찜하긴 해. 아빠가 바람이라니? 우선 셋 다 엄마한테는 조용히 하고 찾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뭔가가 나오기를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아빠가 바닷가에서 뱃일을 하고 오시면 꼭 그때 날씨나 상황들을 적으면서 일기도 같이 적으시곤 했었거든요. 그때 무언가를 적어 놓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저희는 하나하나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의 핸드폰을 살펴봤어요. 아빠는 핸드폰 패턴을 그릴 줄 모르셨는데 제가 만들어드린 패턴을 그대로 쓰고 계셨기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핸드폰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살펴본 사진첩에는 아빠가 엄마 몰래 상식이 아저씨와 엄마가 같이 있는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그 둘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고 껴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찍으며 눈물을 흘리셨을 아빠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혹시 몰라서 아빠의 녹음 파일도 봤는데 거기에는 상식이 아저씨랑 통화한 내용들, 엄마와 대화한 내용들이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저희 아빠는 평소에 세심하고 꼼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으면 분명 또 다른 단서를 만들어 놨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살펴본 녹음 파일에는 역시나 결정적인 것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들으면서 저는 엄마에 대한 분노와
아빠에 대한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상식이 아저씨와의 통화 내용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어요. 야, 그냥 네 마누라랑 헤어지라니까? 아니, 네 마누라가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싫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껴안고 살려고 하냐? 그 사람이 내가 좋대, 내가. 이제는 너랑 살 부딪히는 것도 싫다는데 도대체 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이 나쁜 놈아, 천하의 몹쓸 놈. 친구 마누라 뺏어간 주제에 그런 소리가 나오냐? 나는 절대 이혼 못해.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상처를 줄 수 있겠냐? 너는 쉽게 그렇게 이혼했었을지 몰라도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해. 아유, 진짜 이 고지식한 놈. 야,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네 마누라랑 끝내.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면. 어릴 때 우리에게 용돈도 주고 자주 집을 왕래했던 상식이 아저씨는 제가 알던 좋은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자 악마였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악마는 바로 우리 엄마였죠. 야, 이 인간아, 이혼해달라고. 나 진짜 당신 싫다니까? 아주 그냥 얼굴만 봐도 멀미가 나게 싫다고. 평생 배만 타는 인간 짠내나서 싫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사는 것도 이젠 지겨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 애들이야 너만 보고 사는 애들인데 내가 없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 떨어져라 이 거머리 같은 인간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 나 좋다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이렇게 사람을 배신을 해? 이혼은 절대 안 돼. 당장 상식이 그놈이랑 헤어져. 그놈이 어떤 앤데? 그놈 처음에 결혼해서 이혼할 때도 그놈이 바람 펴서 이혼했던 거 아니야? 그거 잘 알고 있는 여자가 지금 걔가 좋다고 남편을 버리려고 들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후회 안 해. 내가 후회를 왜 해? 나는 그냥 당신을 만나서 결혼한 것 자체가 지금 후회가 돼. 그냥 지금까지 내 인생 자체가 후회라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진짜 인생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당장 좀 나가 떨어져라, 이 찰거머리 같은 인간아. 저는 여기까지 듣고는 정말 머리 위로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엄마의 만행을 알 수 있었고 엄마는 본인이 바람이 난 걸 아빠가 죽자 그걸 아빠한테 다 뒤집어 씌웠던 거죠. 저는 그걸 보자마자 제 동생들한테 가서 보여주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끔찍한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빠의 일기장을 찾아보던 둘째는 소리도 못 내고서 한쪽 구석에 가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빠 일기장 안에도 제가 들은 것과 비슷한 것이 적혀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다 알게 되었구나 싶어서 동생에게 다가갔는데 그때 동생은 저에게서 무언가를 건네주었고 저는 둘째 동생에게 그걸 받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가 저에게 전해준 건 다름 아닌 아빠의 간암 진단서였고 그 안에는 아빠가 간암 2기였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단서가 꽂혀있던 일기장 안에는 아빠의 무수한 아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4월 9일 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건강검진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요 근래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내가 간암이란다. 요즘 애들 엄마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랜 시간 몸을 쓰다 보니 망가진 건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식을 받아야 한다는데 애들한테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 그거 알면 무조건 재간 다 떼어줄 아이들인데 막막하다. 4월 12일 아내에게 간암 2기라고 말을 하니 잘 됐다고 한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 제발 이혼해달란다. 노년에 병간호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놓아주어야 하는 걸까? 고민이 많다.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다. 또 그 푼수대기가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말할까봐 걱정이지만
아마 말을 못할 거다. 본인이 나한테서 도망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알면 못 갈 거 뻔하기 때문에 4월 20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몸은 점점 힘들어질 거라는데 간 기증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애들한테는 말 안 하고 조용히 수술하고 싶다. 아내에게도 말해서 이제 이혼해 주려고 한다. 애 셋 낳고 키우고 내 뒷바라지 지금까지 했으면 고생한 건 맞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이 그놈은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놈이 아닌데 오히려 또 뒤통수 맞진 않을지 걱정이다. 아빠의 일기들을 보면서 저와 막내 역시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라는 인간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 두 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그날 저희한테 선전포고를 하고는 저희가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 삐져서 밖으로 나가버린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다시 들어가서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였기 때문에 저희는 집안에서 엄마와 아빠와 있었던 일들의 모든 증거들을 다 가지고서 엄마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얼 하면서 기다렸냐고요? 저희 남동생은 다짜고짜 엄마의 짐을 싹 다 가지고 나왔어요. 옷이며 신발, 가방, 화장품 전부 다 들고 나와서는 마당 한가운데다가 다 쌓아놓고는 갑자기 불태우기 시작했죠. 저희는 너무 놀라서 말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엄마는 집으로 들어왔고 마당 앞에서 불타고 있는 본인의 물건들을 보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다 뭐야? 아니 내 걸 왜 태우고 그래? 이 아이 나쁜 년아. 네가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 나쁜 년.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네가 엄마냐고. 아빠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진짜 자격이 없어. 알아? 당신 앞으로 이 집 밖으로 절대로 못 나가. 알았어? 둘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에 있는 이불까지 싹 가지고 나와서 태웠고 그 다음에는 안방, 주방,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싹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볼 자격도 없고 입을 자격도 없고 잠잘 자격도 없어. 어떻게 그래? 아빠 간암인 거 알았잖아.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당신이 바람 피워대고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서 감히 아빠한테 그걸 다 뒤집어 씌워? 이 악마 같은 년 절대 용서 못해.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제는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알고는 엄마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엄마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힘들어서. 네 아빠랑 사는 게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부부라는 게 그렇잖아. 어떻게 평생 좋을 수가 있니? 그리고 간암 이야기 안 꺼낸 건 니네 아빠가 말하지 말랬어. 말해버리면 내가 바람 피운 것까지 너네한테 다 일러바친다고.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얘들아. 다 필요 없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당신하고는 이제 부모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당신 평생 후회할 거야. 우리 아빠 저렇게 만든 거, 우리한테 상처 준 거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둘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엄마는 저와 막내를 다시 한번 붙잡고 늘어졌어요. 하지만 저도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컸기에 저는 엄마를 뿌리치고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막내가 벌였어요. 짝!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놀랍게도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던 우리 막내가 속으로 얼마나 참고 있었던 건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파이다 못해 피가 난 줄도 모르고 주먹을 쥐고 있다가 엄마가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마의 뺨을 때려버린 거였어요. 엄마는 거기에 놀라서 그냥 쓰러져 버렸고 저도 남편도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막내 분노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다신 우리 찾아오지 마. 다시는. 막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나가버렸고 저도 남편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 뒤로는 저는 그 상식이 아저씨와 함께 동창들,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이 있다는 걸 알고는 제가 들은 녹음 파일과 핸드폰 안에 있던 사진들을 다 그쪽 단톡방에 보내버렸어요. 그 뒤로 단톡방이 난리가 나면서 동네에서 사업을 하던 상식이 아저씨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 그 동네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도망을 갔는데 그때 엄마도 함께 따라갔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게요? 엄마는 그 아저씨랑 도망간 지 1년도 안 돼서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인간 미쳤다. 그 인간 정말 인간 말종이야. 나랑 도망가자마자 바람 피우고 날 때리는데 정말 하루도 못 살겠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얘들아. 내가 미쳤었어. 나 좀 용서해줘라, 딸. 어? 엄마 좀 용서해줘. 진짜 뻔뻔하네. 당신이 다 벌린 일이야. 다 자업자득이라고. 우리 아빠 배신한 대가 그렇게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뻔뻔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삼남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요. 엄마랑 아빠가 살던 집도 다 처분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어디에서 지내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발 아빠를 버린 대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우리를 배신하고 아빠를 그렇게 배신했다는 것이 아직까지도 믿겨지지가 않아서 저희 셋은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야 할지 아직도 어렵네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심한 걸까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는데 저희가 너무한 걸까요? 근데 저희 주변에 어디를 봐도 저희 엄마 같은 인간 말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엄마를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마 받아주더라도 그건 몇 년이나 더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딱 저희 엄마에게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얼마나 후회를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빠가 왜 그렇게 엄마를 그 아저씨한테 안 보내려고 했었는지 엄마가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아빠에게 못되게 하지는 못했을 텐데. 그 일기장을 보면서 아빠는 분명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엄마는 그때는 뭐에 씌었었는지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한 거였겠죠. 여러분,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금은 막막한데요. 그래도 제 주변에는 아빠의 사랑을 함께 받은 두 동생과 남편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사건 이후로 더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부디 좋은 부모님이 그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가 겪은 이 크나큰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는 저희끼리 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아빠,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나도 아빠처럼 정말 좋은 엄마, 좋은 부모가 되어볼게요. 사랑했고 또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아빠.